서력 184년 봄에 일어난 황건적의 난은 주중과 황보숭의 활약에 의해 황건적의 주력군이 패퇴하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관군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주는 자신이 그 지리를 잘 꿰뚫고 있는 장강연안의 황건적 세력을 일수했습니다. 반면 황보숭은 주중과 갈라진 후에 북쪽의 동군으로 진군하여 그곳의 황건적을 소탕하였으며 이후 여름에는 창정에서 또 다른 거물급 황건적 장수인 복사를 사로잡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 사이 황건적 우두머리 장각을 광종까지 몰아넣고도 중앙에서 감찰로는 황관 좌풍에게 뇌물을 바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장 노식이 해임되자 그 자리는 동탁이 대체했습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크게 떨어지는 인물은 아니었으나 장각이 이끄는 황건적의 주력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동탁이 광족에서 황건적에게 연패당하자 조정은 그를 해임하기 이르렀습니다. 어렵게 포위망 안에 가둬둔 황건적의 우두머리를 놓치게 되면 장각은 그의 동생들의 병력과 합류해 전황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의 믿을 패는 황보숭이었습니다. 노식을 다시 임명하려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부패한 조정이 그럴 리가 없었고 차라리 검증된 명장인 황보숭에게 북쪽의 관군까지 흡수해 지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궁여지책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황보숭이 광종의 지휘권을 잡은 후인 184년 늦은 가을 장각은 진중에서 사망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오랜 관군의 포위가 불러온 역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던 그로서는 자신의 병조차도 치유하지 못하고 급사하게 된 허망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각이 사망하자 광종의 황건적은 쉽게 붕괴되었고 황보숭은 장각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목을 베어 낙양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그의 말에는 황건적을 하곡의 한형까지 몰아붙여 장각의 동생인 장보의 목마저 취함으로써 황건적의 본진은 마침내 토벌이 되었습니다. 후한 조정으로서는 예상외의 빠른 진압이었던 반면 태평도 황건적들의 입장에서는 초반에 강력한 기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허무한 패배였습니다. 그렇다면 후한은 이제 평화를 찾게 된 걸까요? 그것은 허황된 기대였습니다. 황건적이 너무나도 쉽게 천하를 흔드는 것을 본 변경과 오지의 도적대와 군벌들은 너도 나도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북궁배곡이라는 강족과 이문후라는 토우가 손을 잡고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호안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호안의 가장 약한 고리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렸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정사삼국지 시리즈를 시작하며 최초에 언급했던 것처럼 호안은 밖으로는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점차 토착화되어가는 군벌들의 존재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지역을 안정시키고 반란을 억제하며 이민족을 막아내려며 보낸 관리들이 이제는 토착 세력이 되어 점차 조정의 명에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궁배곡과 이문우의 합작 반란은 바로 이민족, 즉 강족 출신인 북궁배곡과 한족 토인 이문우의 결합으로 일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이들의 반란은 후한을 괴롭히던 가장 골치 아픈 세력 두 종류가 연합하여 후한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황보숭이 한창 황건적의 잔당을 토벌하고 있던 184년 말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황보숭이 장각의 동생 장보를 잡아 죽이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죠. 다시 말해 황건적의 난조차 채 수습되지 못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량주의 반란 세력은 이런 혼란스러운 전국을 이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조정의 모든 병력이 황건적 토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자신들을 토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었겠죠. 영제와 무능한 호안 조정도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는지 황제의 반찬을 고기 반찬 하나로 줄이고 황실 마곡간의 말들 중 제사용 말이 아닌 것들은 모두 징발하여 전장으로 보내는 등 백성들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쇼를 했습니다. 또한 대사면령을 내려 죄수를 석방하고 연호를 중평으로 바꾸는 등 황실이 정신을 차렸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마침 이 무렵 황보숭과 주준이 황건적의 주력군을 괴멸시키고 황건적의 반란이 일단락되고 있었으니 이들은 후한 조정은 하늘이 아직은 그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그들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 서력 185년 정월에 역병이 창궐하더니 그 다음 달에는 장우각이라는 자가 이끄는 도적대가 병주전역과 기주 일대에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흑산적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근거지는 산악지역으로 관군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데다가 반면 황도 낙양으로부터 충분히 위협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정의 입장에서는 멀리 량주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흑산적의 군사는 혹세 무민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에 다다랐다는 소문이 있기는 했지만 이를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만이 이르렀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에 황건적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정의 입장에서는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량주를 그대로 방치할 상황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북궁배국의 기세는 대단해서 원래 반란을 일으켰던 북지군을 벗어나 량주의 요충지인 금성군마저 장악하며 세력을 확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금성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명사로 알려진 한약과 변윤이 이들의 협박 혹은 회유로 반란군에 동참하게 되면서 반란군의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들 한약과 변윤은 이후 이름을 한수와 변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정 측 기록에는 한수와 변장이 수배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반란군의 한복판에 있는 이상 개인적인 도망자도 아니고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으며 정말 수배를 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름을 써야지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의 반란 합류가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 스스로가 드러내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본래 지역 명사로 명망이 높은 유력 가문 자제였던 이들이 억지로라고는 하지만 반란에 참여하며 가문의 누가 될까 수치스러워 행한 일종의 가문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력이 커진 북궁배국의 반란군은 마침내 량주를 벗어나 장안 쪽으로 창끝을 돌려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이 장안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보 지역에 이르자 후한조정도 더 이상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2의 수도 장안이 함락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지역 반란군이 아니라 전국구 반란 세력이 되고 그 위험성은 황건적 이상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흑산적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원병을 서쪽으로 보내 북궁배국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선택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황보숭이었습니다. 량주 출신으로 반란군 못지않게 서쪽 지리에 익숙하며 황건적을 토벌한 명장 황보숭. 여기까지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부장으로 선발된 자, 그것은 바로 노식의 파면으로 장각을 토벌하기 위해 광종에 부임했다가 실패하고 해임당했던 동탁, 바로 그 동탁이었습니다.